네, 정혜린입니다. 저는 이 중국의 명나라 말에 이 저서인 암서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미적인 윤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방금 그 헤겔 발표해 주셨는데 이 헤겔에 의하면은 중국은 이 뭐 낭만주의는 고사하고 고전주의도 안 되는 상징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겔의 동양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서구의 유럽의 근대화와는 다르게 이 동양에서는 이제 나름의 뭐 이걸 근대화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근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암서유사가 쓰여졌던 명대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계유라는 인물이 암서유사를 지었는데 이 책 제목이 이제 이 말하는 것처럼 암서유사 하면은 은자가 은거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상 행위들을 말하는 일상 행위, 여기까지가 이 암서유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을 미학적으로 일종의 예술론으로서 비슷하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 중국에서 예술 내지는 예술 이론이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기원후 4, 5세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술의 시작에서부터 일단 예술이라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 질서를 드러내거나 적어도 위배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윤리적인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면은 보통 이 우주의 객관적인 필연적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윤리적인 가치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드러낸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과 윤리의 관계는 중국 예술론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 논문하고 관련해서 이제 한번 짚어볼 거는 이 중국에서 북송대가 되면은 이제 소식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술에서 이 사대부가 예술을 하자면은 원래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윤리 규범들, 예를 들어서 수양을 하고 학문을 하고 그리고 관료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이제 이 윤리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면서 하겠다, 서화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조약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이 암서유사 그러면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자의 행위에 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대충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읽으면은 이 책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밍밍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치워버리고 그랬었는데 이 책의 그 암서유사의 어떠한 미적인 감수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의 주체를 그냥 은자가 아니라 만일에 이 일민이라고 하는 것은 명대 후기에 등장한 그 신사층의 어떠한 전범, 모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읽는다면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읽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서유사의 주체는 그냥 문인 내지는 사대부가 아니라 명말의 신사층, 두드러진 신사층의 이 전범으로서의 일민이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는 이 송대부터 이때부터 이제 과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귀족이라야 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집안하고는 관계없이 개인의 학문적인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관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전에는
이 귀족의 사회라고 그러면 성대부터는 사대부의 사회라고 해서 이 중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대 말이 되면은 그 굉장히 이 부가 늘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청말까지도 사람이 떳떳하게 사나이가 가질 수 있는 직업하면은 이 과거에 붙어서 그 다음에 관료가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과거제에 이제 이 힘쓰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제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상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업이라는 거는 중국에는 사농공상이라는 네 계급이 있는데 문인이 제일 높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상업 행위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신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뭐 아주 초급의 생원이라든가 여러분 생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 생원 이상의 이제 그 과거 시험의 단계에서 합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직이 아닌 사람들 퇴직 관료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상업행위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사대부가 되지 못했다, 떨려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진기유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대부가 아닌 신사층의 어떠한 모범 이거는 사대부하고 다른 어떠한 덕목을 가진 계층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암서 유사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계유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 진계유 스스로가 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은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선행 연구가 여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계유 만대로 이 진계유의 저작이 은자의 저작이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탈속적이고 그 저작도 개인적인 어떠한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계유는 사입이 은자였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출판을 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 명사들하고 사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 은자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저작을 굉장히 대중지향적인 것으로 독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갈리는 게 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다른 기록이나 아니면은 진계유의 어떤 문헌 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분명히 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자라는 게 이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향씨에 좀 실패를 2번 한 후에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제라는 것이 맨 밑에 이제 초급의 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 시험에 통과하면은 생원이 돼요. 전체가 크게 3단계인데 그리고 이제 좀 광역 지금의 성급에서 이제 치르는 시험에서 또 이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향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이제 향시에 성공한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서 치르면 그게 이제 회시라고 그래서 이제 진사가 돼서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향시 단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은자인데 이 사람 연보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80이 넘어서 80세부터 이제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80 이전에는 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 뭐 80이 되면은 은자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정도가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그 이름을 걸린 상품들이 판매가 된다거나 이 찻집에 가면 이 사람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로 그냥 인기가 많았다, 책이 많이 팔렸다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 말대로 이거는 대중적인 인기, 셀레브리티를 이 획득했던 굉장히 이 모더니티가
명말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태까지 이제 이 징계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은자냐 아니냐 이렇게 큰 방향에 둘에서 이제 나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그때 이제 이 여영 씨라는 사람이 사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도 많이 쓰이는 건데 이 한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시에 많은 이 신사층들이 관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인이면서 상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상인 중에서도 이 문인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문인이다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인이자 문인 이런 이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이 과거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독서층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상한 문인들의 취미를 모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진계위의 책들은 바로 그런 이 문인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여줌으로 해서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방의 교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미적이고 문화적인 권위를 판매해서 거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진계위의 저술 중에서 일민사, 일민에 관한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일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덕행을 실천하는 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덕행을 실천한다라는 거는 주변에 내가 이제 선을 베풀고 하는 건데 이 개념 자체가 통상적으로 내지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은자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은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진계위의 저술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제가 오늘 모신 발표 토론자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일미 암서 유사 이게 이제 미학에 관련된 건데 과연 여기서 행위와 사고의 주체를 뭘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는 전통적인 은자 그리고 사상이라는 개념, 신사라는 사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민.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일민이라는 것이 그 당시 신사층의 전범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암서 유사의 주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면은 이게 본론이 두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1장은 이 주체에 관한 도대체 은자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진계의 은자가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아무리 제가 최종적인 목적이 미학적인 관심에 있어서 이제 뭐 예술을 공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얘기가 담겨 있는 문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선행 연구가 어디까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의 이 이제 주체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역사학적이고 그래서 좀 미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 은자라는 것,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숨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거는 특정한 문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 은자 그러면은 윤리적인 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부터 시작을 해서 은둔이라는 그러니까 이 논어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자가 세상에 도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해지면은 이 사람은 은둔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은둔에는 윤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은둔에서는 뭐 하느냐?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뜻한 바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자는 결국 이 도를 실현하는 그러한 관료가 돼서 출세를 하는 것과 은둔을 하는 것이 서로
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둔을 해서 이제 자기가 뜻한 바를 추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도라든가 의례든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제 이 공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노 이래로 이 은자의 의미는 약간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바로 그 윤리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지속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중국의 정사 그러니까 이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역사서들의 이 은자에 관한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자하고 다르게 은자는 반드시 사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회를 떠나는 것 그거는 오히려 내 개인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소인배의 은거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몸이 더럽혀지더라도 세상에 머무는 것 이게 대인배의 은거다 해서 대은으로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게 더 낫다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에서 볼 때 이 진계유의 은거라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진계유는 이제 이 은거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 사람이 지은 이 일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서 보면은 자신의 은일관을 은둔할 때 은자가 숨을 은자가 아니라 일이라는 거는 뭔가에서 일탈하다 할 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를 일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바로 이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은이라는 것이 자기 몸을 감추는 것 이러한 것을 집중하는 거에 비해서 일민의 일은 그게 아니다. 내가 뜻하는 건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쓰임을 숨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은덕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자로서의 덕을 행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관직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사에는 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소소하게 뭐 효를 한다든가 주변에다가 선행을 베푸고 의리를 베풀고 아니면은 이제 시서와나 학문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은덕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계유는 자신의 은일관이 전통적인 이 은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이 사람이 이제 풀이를 할 때는 이제 뭐 신선이자 영웅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수 문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은자라고 하지만은 이 권력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 사이비들이 많아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계유 자신도 그런 비판을 좀 듣기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사회 활동하는 은자의 개념을 지켜둔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진계유 저술 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명말 신사층이 이제 본인이 속한 그러한 계층인데 이 사대부와 다른 이러한 이제 계층적 윤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계유는 여러 일민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전기를 지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모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늘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대 후기에 그래서 이제 이 일민으로 이제 그냥 은자가 아니라 일민으로 일자라는 것은 명말이라는 시대성을 반영을 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은자가 갖는 건지 그거를 이제 좀 확실히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진계유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유통이 이제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보면은 1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00곳이 넘어요. 예. 아마 해겔이 살 때 독일에 10만 넘는 도시가 한 두 군데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예. 그리고 100만 넘는 도시가 이제 이뭐 10개인가 8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노동 생산력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물건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계유는 이 신사층 내지는 뭐 그 전범으로서의 일민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을 구제 활동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이 다스리는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육아적인 규범과 질서, 관례 여기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일민의 개인적인 사회 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적인 세계를 이제 묘사를 일상생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상의 삶을 보면은 이제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은자니까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사치나 소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검소한 삶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별 내용이 없고 밍밍한 것 같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명말이 되면은 굉장히 경제 자체가 이 규모가 늘어나고 사람들도 사치를 해요, 문인들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은거를 한다고 그럴 때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대도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거의 사치에 가깝게 아주 호화롭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무슨 공연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연극을 사람들한테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보통 부를 때는 100명, 200명씩 막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사치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인의 일상 삶에 대한 어떠한 지침서들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보자면은 굉장히 뭐 자기는 초당하고 뭐 약실을 지어서 산에서 살면서 뭐 은자적인 삶을 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글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읽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책들은 다 그 화려하고 굉장히 이 수많은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랬을 때 이 책의 의미는 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윤리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원칙은 검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하고 대비가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문징형이라는 사람의 작물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문인의 일상 삶에 대해서 뭐 고동서화라든가 아니면은 사군자 이런 사군자래 문방사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내가 사고 다닐 향주머니 이런 것도 어떻게 뭐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물지도 보면은 본인은 자체 우아함, 그리고 이제 사치가 없음, 이런 거를 얘기를 기준으로 내세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박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암서 유사이의 이 윤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계유 하면은 이 당시에 이 뭐 막시룡, 동기창 이러한 사람들과 이 중국 남쪽의 강남, 이게 이제 뭐 남경이라든가 이 소주가 이 명나라 수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행정 중심이고 여기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제 이 중심지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서화 간평이라든가 비평을 얘기하는데 이 진계유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그냥 본 거를 기록한다. 그럼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수장을 하고 예술 비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일민으로서 신사층으로서의 자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다른 책들은 보면은 이 대상의 물질성,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뭐냐 하면은 사물의 이 어떤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갖는다라는 게 일종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분양하기, 차 마시기, 벼루 닦기, 뭐 달 구경하기,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주체에 되게 이제 이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체, 그래서 이제 주체에 이제 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행위들이 윤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소박하면서 모든 시사와 감상 그리고 학문하는 것, 이러한 것이 서재 내에서의 수행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신사층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이제 굉장히 탈속적인 것, 아까 자유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행위가 그냥 이 궁상맞은 빈곤한 그러한 이 행동이 아니라 미적 정취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진계유의 대표적인 이 구절인데, 향은 사람을 그윽하게 하고 술은 사람을 아득하게 하고 뭐 검은 고는 사람을 적막하게 하고 뭐이 미는 사람을 연민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예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이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이 예술하고 예술에 가깝게 이게 의도적으로 문장이 쓰여졌잖아요.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도 함축적이고. 그런데 단 이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 진계유가 의도하는 것이지만 절대로 예술 자체는 아니다예요. 만일에 예술 자체가 된다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는 것이고, 뭐든지 구분하고 개념화하고 그러한 세속의 어떠한 규칙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계유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시와 가깝지만 시인의 것은 아닌 것, 이게 이제 이 은재로서의 일상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이 일민 유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상 미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유사한 어떠한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미라는 것은 절대로 예술적인 미는 아니고, 그러한 한계는 있지만은 이거는 진계유가 의도한 것이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대부와 다른 어떠한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 암서유사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신주리라고 합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사실은 미학이 아니라 중국 고전문학입니다. 그래서 논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금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말청초 16, 17세기 강남의 도시에서 살면서 계속 과거를 준비했으나 결국은 과거제도에 합격하지 못해서 고학력 실업자 내지는 고학력 프리랜서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문인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진계유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진계유를 가지고 소논문들을 몇 편 써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그 선생님 논문 2장 징계유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의견을 좀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미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논문에 2장 관련된 논의를 가지고 논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 좀 궁금증이 나는 것들을 선생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논평을 대신할까 합니다.
일단 그 선생님의 글은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간 연구됐던 여러 학계의 논의들을 굉장히 폭넓게 다 검토하시고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진계유의 저작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글들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셔서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논문에서 암서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암서유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읽으시면서 분석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요, 제 안목을 좀 확장시켜 주셨달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도움이 되는 유의미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그 징계유와 관련해서 신사다, 그 다음에 신상이다, 그 다음에 일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용어들이 모두 다 그 징계유의 뭐랄까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층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대부나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징계유의 정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조금 더 초점이 꽂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상이라고 하면 징계유가 어떻게 살았는가, 글쓰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았으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민이나 은자라고 하면 진계유가 가장 뭐랄까요, 관심을 가졌던 것, 혹은 진계유의 존재 그 자체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용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진계유가 기본적으로 신사 계층이고 그 중에서도 하층 신사였고, 그러면서 신사층의 어떤 계층 윤리로서 일민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진계유가 공자로부터 시작됐던 은일의 전통, 은자의 전통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변명하거나 소명하기 위해서 일민이라는 용어를 다시 소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은자의 전통에서 진계유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장의 논의가 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암서유사라는 책도 사실은 은거하는 즐거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 3장의 내용과도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진계유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건데, 진계유가 29살 때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공자의 사당 앞에서 유생의 옷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이제 과거와는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게 표현의 외화인 것이죠.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하층 신사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계속 과거 시험을 보지만 안 되어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남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진계유는 그걸 굉장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같은 신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미입사 계층 하층 신사라고 해도 약간의 이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대 정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중국 전통에서 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냥 크게 문인 지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존재적인 절름발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가적 지식인은 그 지식인으로서 정치를 통해서 구세제 민 현실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관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과거제도고, 설령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직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험난한 정치 생활, 현실 정치에 잘 버텨내지 못하면 뭐 그쵸 추방 뭐지 귀향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자격을 얻지 못했을 때 자기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옛날부터 큰 화두가 되고 그랬을 때 나름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문인 지식인으로서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저는 은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진계유 얘기로 돌아오면 진계유는 과거 제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 순간 말하자면 이제 은자의 전통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포기한 이후에 과거 제도를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에 가정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써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모두 당시 그 강남의 출판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29살 때 과거 제도를 그렇게 과거와 결별하고 30한 3, 4세 30 36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책들을 편집해 내기 시작하고 그 책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로서 이제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계유에 대해서 이중적인 이제 시선이 존재를 하게 되죠. 하나는 그렇게 과거와 절연하고도 저렇게 잘 살아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결국은 글 써서 돈 벌잖아. 그리고 진계유의 저작들의 서발문, 그러니까 앞뒤 일종의 추천사 같은 거죠. 추천사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달아줘요. 그러니까 진계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봐라 권력자층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사이비 은자 아니냐라는 그 명망과 비난이 모두 다 이 은자로부터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신사층이라는 것으로부터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자의 전통에서 진계유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은자의 전통이 뭔가를 보면 사실은 은자는 형용 모순이에요. 숨었으면 당연히 몰라야지, 기록이 남지 않아야지. 그런데 계속 은자가 얘기가 되고 심지어는 후한서부터 시작해서 정사의 열전의 한 챕터로 뭐 일민전, 은일전 이런 것들이 계속 청사까지 기록되거든요. 이제 그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속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제 역시도 그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내가 불렀는데 내 부름을 받고 와서 정치를 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 지금의 세대가 태평성대라는 것을 말하자면 증명하는 하나의 표지로 은자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부터는 은자가 굉장히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서안 근처의 종남산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 은자잖아요. 그래서 막 소문이 납니다. 그럼 황제가 초빙해요. 그래서 초빙해서 관직을 주고 심지어는 재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자의 세속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특히나 명대가 되면 강남의 도시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키너라는 미국 학자의 이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사는 은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두 너무 도시로. 재밌긴 한데 은자 얘기가 너무 재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계유는 산인이라는 이름으로 산인의 대표 주자로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기에게 더 씌워진 그런 비난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하거나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은자고 산인이고 이미 너무 오염되어 있는 거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자가 처음 말했던 일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아닐까 싶고, 근데 일민은 이 상태잖아요. 관념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하층 신사들 중에서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사들을 일종의 예시로 가져와서
을민을 명대 사회 속의 현실태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선생님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